네, 이것은 렘브란트의 이집트로의 피신인데, 렘브란트 같은 그런 그 대가들도 엘스하이머를 모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엘스하이머의 그 모파나 그 그림을 모파나로 제작했는데, 렘브란트가 이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보고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에도 영향을 준 작가이죠. 그리고 루벤스의 별자리 풍경화인데요. 루벤스는 엘스하이머의 그 친구였어요. 이탈리아에 갔을 때 그 엘스하이머의 그 화실을 방문하고 이 사람이 정말 그 굉장한 화가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게을러서 그 많은 작품을 그리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그 게을러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빈곤하고 몸도 약하고 또 세밀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림을 못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루벤스는 이 사람을 굉장히 그 죽음에 또 추모를 하고 나중에 그 엘스하이머의 풍경화를 그 오마주 한다고 그러죠. 보고서 그 비슷한 그림을 그렸어요. 루벤스는 역사와 뭐 초상화 이런 그림으로 사실 유명한데 나중에 말년에 이런 그 주문하는 그림에 지쳤어요. 사실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건 풍경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헤크스텐이라는 곳에 이제 내려와서 가족들과 함께 두 번째 예쁜 부인과 내려와서 아이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때 이 풍경화를 좀 많이 그렸거든요. 그때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단풍경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밝죠? 그리고 또 구름이 많이 낀 날에 이렇게 별자리가 많이 보일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개념적인 뭐랄까 실제 풍경을 그린 거라기보다는 루벤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풍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별이 하룻밤에 보여질 수 없는 그런 별들이에요. 사계절에 볼 수 있는 별들을 모두 다 기억해놨다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루벤스는 사실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외교관이기도 했죠.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지식인이었고 그 형제도 아카데미에 그 소속해서 활동하는 어떤 학자였고 이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천문학자, 과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고 천문학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리고 페이데스크라는 그런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오리온 자리를 발견을 해서 이 당시에 그 루벤스에게 알려주고 오리온 자리도 이렇게 그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네, 여기 보면 한 천문학자가 루벤스의 그 달빛 풍경 앞에 그 풍경화를 분석한 자료를 이렇게 도표로 만든 건데요. 여기 보면은 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T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죠. 이렇게 W 모양으로. 그 다음에 C는 정갈 자리고요. D는 아까 친구가 알려준 오리온 자리. 이때 처음으로 발견해서 루벤스가 처음으로 이제 오리온 자리 그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E는 유성. 네, 유성을 이렇게 분석한 작품이고요. 루벤스는 갈릴레오와 교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같은 시대에 살았고 또 루벤스가 이탈리아의 그 귀족들을 방문했을 때 갈릴레오도 같은 어떤 공장인가 그 성을 둘 다 방문을 했는데 같은 시기에 방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만났겠죠. 이거는 루벤스의 최근에 발견된 작품이에요. 루벤스의 그 작품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루벤스의 작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게 루벤스고요. 이게 갈릴레오예요. 이게 오로라가 있죠. 갈릴레오는 천체뿐만 아니라 오로라도 그 관찰을 해서 논문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오로라를 그린 거고 이런 여러 그 당시 유명한 학자들과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루벤스가 얼마나 그 지식층과 교류를 했나, 그 당시에 교류를 했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네, 이것은 갈릴레오의 재판입니다. 갈릴레오는 알다시피 종교 재판을 받아서 파문을 당했죠. 여기 보면은 갈릴레오가 성직자들한테 불러싸여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 갈릴레오는 그 당시에 굉장히 교황, 뭐 왕, 귀족, 유력한 인사들과 친분이 돈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재판, 당시에는 천동설이 교회의 정식 이론이었기 때문에 지동설을 함부로 이렇게 발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직자나 교황도 지식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온 지동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게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널리 퍼져 있었어요. 지식층 사이에서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갈릴레오가 16세기 말에 나온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막 지지하고 맞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러서 재판을 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과는 달리 전에는 뭐 브루노인가 이런 신부는 지동설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사형까지 시켰잖아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좀 권력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문도 안 당하고 그냥 취소해라. 그러고서 이제 돌려보내고 다만 이제 집에 감금을 시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10년간을 감금을 당해서 이제 파혼 당한 거죠. 이 당시에 우리는 뭐 파혼 교회 안 당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 당시에 파문이라는 거는 인간 아웃사이더예요. 완전히 사회에서 나고자 취급을 받는 거고 교회에 나갈 수 없으니까요.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취급을 받고 불행하게 이제 생을 마감했죠. 여기서 잠깐 갈릴레오의 손가락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갈릴레오 손가락 뼈예요. 이게 갈릴레오의 망원경이고요. 망원경은 이제 이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했으니까 진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레오 손가락이 소중하게 예쁜 유리병에서 이제 피렌체에 있는 갈릴레오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사연이 있어요. 갈릴레오가 피렌체에서 활동을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였고 전 유럽에 알려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관례대로 산타크로체 성당에 이제 묘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유럽에서는 왕이나 왕비, 또 유명한 과학자, 철학자, 뭐 섹스피어, 문학가 이런 사람들도 전부 이제 성당에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렌체 정부에서는 갈릴레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를 반대한 거예요. 파문자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정식으로 무덤을 만들지는 못하고 한쪽 구석에 가묘를 만들어 놨다가 100년이 지난 후에 슬그머니 이제 정식으로 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갈릴레오가 이렇게 만든 망원경을 보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네. 이거는 페르메이르라고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우리 베르메르라고 배웠어요.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 우리나라에서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을 그린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페르메이르는 천문학자와 지리학자라는 쌍둥이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은 천문학자가 긴 로브, 일본식 기모노 비슷하죠? 로브를 입고 천구이, 여기 보면은 큰 곰자리, 뭐 헤라클레스자리, 검은 고자리 이런 게 그려져 있대요. 큰 곰자리 이렇게 돌려가면서 천구이를 관찰하면서 연구하고 있고요. 여기는 학자의 방답게 이렇게 책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스트롤라베, 천문학 기구예요. 아스트롤라베는 별과 행성의 궤도를 계산해서 현위치의 위도 경도를 측정하는 천문관 기구인데 유럽의 항해술을 발전시킨 아주 중요한 천문학 도구죠. 이것이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는 또 여기에는 또 아까 본 별들의 탐구와 관찰이라는 천문학 서적에 그것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도 굉장히 작은 그림이에요. 작은 그림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글자가 다 보일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이 페르메이르는 세밀하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천문학과 관계된 게 여기는 모세가 이집트 공주가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이렇게 거두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그 계시를 내려서 모세가 기적을 행했다고 했지만 역사학자들은 또 이 성경을 또 역사학적으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해가 아니고 갈대바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갈대가 강풍이 몰아치면 그 순식간적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바닥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한 20분,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영국군이 주둔할 때 그 갈대바다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그 책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쓴 책도.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바람이 드러났다가 다시 그 바람이 없어지면 다시 이렇게 물이 찼다 이런 설이 있는데 성경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모세는 천문학과 천문기상학의 그 별자리에 능통한 천문학자이자 또 어떤 학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진리의 길로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이끌은 거잖아요. 지식의 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문학자도 이런 그 연구를 통해서 인류에게 빛을 갖다주는 어떤 지도자의 역할이다 해서 이 그림을 연관시켜서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빛이 어두운 방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진리를 설명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게 그림이 그 역사의 어떤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또 그런 그림 거울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당시 17세기 네덜란드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롭고 공화국이 됐고 또 그 다음에 그 경제적으로는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해서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해서 무슨 회사죠?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무슨 동인도 회사. 네, 뭐 그런 거를 해서 굉장히 무역 활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서 황금시대, 골든에이지라고 했는데 이때 보면 일본에서 들여온 기모노를 모방한 그 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동방에서 또 들여온 화려한 직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림은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준다. 역사적인 그런 시대상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소중한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재미가 있고요. 네. 이거는 또 지리학자라는 아까 그 비슷하죠? 지리학자라는 작품인데 여기서도 그 일본식 그 로고를 입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천구이가 있고 또 그 동방에서 들여온 직물도 있고 이 사람은 사분이라는 그 도구를 들고 있어요. 사분은 지도상에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도구인데요. 우리 지리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장면이고 역시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의 그 어떤 상징같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여기서 그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작품이지만 굉장히 세밀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진같이 똑같이 사진을 느낀 것 같이 그릴 수 있나, 사진 찍은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놀랍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세밀하게 그렸기 때문에 몇 작품 남기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비밀이 있다고 이제 그 데이비드 후큰이라는 유명한 현대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을 써서 이 진실을 또 밝힌다고 했는데 그거 잠깐 재미있는 사실이어서 한번 넘어갈게요. 이게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건데요. 큰 방이나 이런 작은 상자 속에 이렇게 그 작은 구멍을 뚫면은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 바깥 그 상이 풍경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요. 그래서 비친 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뭐 그림, 뭐 종이나 뭐 이런 걸 대고 화가가 여기다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상이 이런 그 카메라 옵스큐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그대로 비킨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예술가의 어떤 창조성이나 창의성 이런 게 또 표면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베낀 거니까요. 묘사하는 게 뭐 예술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술사학자들에게 데이비 루크니가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한번 그 예술사의 어떤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그런 작품들이 없는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모두 그리고 실제로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 화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그 카메라 obscure를 이용해가지고 똑같이 이 페르메일의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페르메이르가 과연 그렇게 이거는 렘브란트 또 벨라스코스 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카메라 obscura를 이용해서 사실 밑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데이비 후프니 책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요. 네.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그림인데요. 사실 고우는 예술가 공동체를 조금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 파리의 예술가들한테 자기와 같이 아르레 와서 같이 예술 공동체를 이루고 그림을 같이 그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예술가들은 전부 무시를 했고 그 중에 이제 고객만이 와서 같이 그 아르레에 있는 노란 집이라고 이 노란 집에서 같이 몇 달 동안 살았어요. 근데 고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조금 고지식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순수성 또 순박한 천진난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때문에 사회 부적응을 해서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이런 점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고 고갱은 반대로 굉장히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시골 생활을 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많았는데 싸우다가 말다툼을 하다가 고우가 자기 이제 왼쪽 귀를 잘라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마을의 그 매춘부한테 그 귀를 던져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 후로 이제 경찰이 와서 이렇게 고우를 생명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 그림은 그 정신병원에서 창밖을 보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에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거 보면은 금음달이에요. 금음달은 동쪽 하늘에서 새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고우가 밤에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동쪽 하늘을 보면서 이 밤하늘을 그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 금음달의 위치나 뭐 이런 거를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서 이 사이프러스 나무 그 옆에 있는 이거는 금성이고 요거는 양자리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밤이 그 밤하늘이 굉장히 넓게 표현이 되고 밝게 빛나고 화려하죠. 반면에 여기서는 좀 밝게 나왔는데 그 마을은 굉장히 어둡고 조용하고 좀 좁은 부분으로 이렇게 작게 그려졌어요. 사실은 고우가 마을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았죠. 미친 빨강머리 사람들 눈엔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그림만 그리러 다니고 허술하게 입고 다니고 하니까 미친 빨강머리, 미친 네덜란드 남자 막 이렇게 부르면서 수군대고 하니까 굉장히 외로웠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작고 어둡게 그려진 게 아닐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분석한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프러스 나무인데요. 사이프러스 나무는 고흐의 그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무덤가에 심어지는 나무로 죽음과 연관된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렇게 하늘로 솟아있는 거는 어떤 영적인 세계, 그 초월의 세계로 가고 싶은 고흐의 열망이 또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그 하늘에 이 그 소용돌이 문양이에요. 이것이 어떤 천문학적인 의미가 있나 살펴볼게요.
네, 이거는 소용돌이 은하예요. 그리고 이거는 19세기에 그 로스백작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니 유명한 게 아니라 아마추어 천문가가 있었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거대한 반사망경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우주를 관찰하고 소용돌이 은하를 또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 19세기 뭐 신문 잡지 이런데 이 그림이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고우도 아마 그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소용돌이 문양을 보고서 이런 그 소용돌이치는 밤하늘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사실은 고우가 밤하늘을 많이 그렸어요. 워낙 그 사람의 그 삶이 또 고통스럽고 37세인가 죽었잖아요. 뭐 자살을 했다고도 하고 또 누가 그 불량 청소년에 대해서 또 사고로 죽었다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37세에 살아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고 그림도 안 팔리고 지금은 막 5천억 원 막 이렇게 하는데 해바라기 같은 것도 막 몇천억 원씩 하는데 그런 그 소중한 그림들이 거의 팔지도 못하고 또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불우하게 죽었잖아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원만하지 못해서 외롭게 죽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밤하늘에 그 별그림을 많이 그리고 거기서 위안을 삼았다고 해요. 자기 동생 태호한테 보낸 편지에서도 밤하늘이 주는 별자리가 주는 그 위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그림을 많이 그렸고 고우의 별그림이 너무 유명하니까 천문학자들도 궁금해진 거예요. 고우가 진짜 실제 풍경을 그렸을까? 아니면 상상 속의 풍경을 그렸을까? 만약에 그 사실적인 풍경을 그렸으면 이 금음달이나 또 이런 별자리를 이용해서 몇 날 며칠 언제 그렸나 어느 방향을 보고 그렸나를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심심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실적인 풍경을 그렸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날짜까지 다 이렇게 밝혀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고우가 정신질환과 간질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신적인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아무렇게나 막 격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실적인 날짜와 시각까지 밝혀낼 정도로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일단 한번 다시 그 얘기를 할게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고우의 그림에 대해서 나사의 그 과학자들이 또 이런 것들을 내놨어요. 이거는 허블 망원경이 촬영했는데 웹플소 자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해류의 움직임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미지화한 건데요. 이게 보면 난류죠? 이게 여기서 보면은 또 유럽 우주국에서 그 촬영한 마젤란 은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난류가 이렇게 소용돌이 문양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마 고우의 그림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그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난류라는 거는 물이나 공기 이런 데에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막 흐르는 그런 패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과학자들이 이런 걸 내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우는 역시 천재가 아닌가. 우주의 어떤 이런 패턴을 알지도 못했을 텐데 어떤 정신적인 교감에 의해서 초월적인 세계를 이렇게 캐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개인 한 화가를 고우가 사실 너무 신격화되기는 한 것 같아요. 훌륭한 화가들도 아까 그 엘스마하이머처럼 지금 인정을 못 받는 화가도 있지만 고우는 좀 지나치게 신격화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우를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거는 좀 지나친 비약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우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맑았을 때 평온했을 때는 이런 난류 패턴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결론은 이런 그 고우의 소용돌이 패턴, 난류 패턴은 어떤 예술가의 어떤 고뇌, 고통, 삶의 어떤 힘든 그런 거를 자기 감정적으로 표현한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표현이다.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이라는 도시에 자전거 길이 있대요. 낮에는 이렇게 소용돌이 분양이죠. 나이가 됐던 그런 것이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발광도료라고 해요. 햇빛을 받아서 있다가 밤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해요. 네, 이거는 또 다른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롬강의 별이 빛나는 밤인데, 이 그림은 아까 별이 빛나는 밤에 비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어둡죠. 고우가 이 당시 특히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보낸 편지에서 보면은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그림에 설명을 했어요. 이 아래에는 문강에서는 두 남녀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길을 잃고 비틀거리는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19세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불빛이, 인공 불빛이 굉장히 전기가 발명되고 해서 인공 불빛이 환하게 이렇게 비추는 롱강의 모습이죠. 별빛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밝아요. 찬란한 빛을 이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아주 우울하고 어두운데요. 고우의 심정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북두칠성, 흥분자리죠. 네. 그리고 이 색은 아까 분청색은 울트라마린, 라피스 라즐리라는 비싼 광물에서 나온 그런 라피스 라즐리만 써서 파란색을 많이 못 썼는데 18세기가 되면 코발트석이 코발트석에서 다시 파란색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코발트 블루라는 또 안료가 나와요. 그래서 고우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은 코발트 블루색을 마음껏 이렇게 삼각부로 쓸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명화를 보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것은 실제 롱강의 모습입니다. 좀 비슷하죠? 네, 이거는 유명한 밤의 카페 테라스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염소자리, 그 다음에 또 물병자리라고 추측이 돼요.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코발트 블랙 하얀색과 노란색, 거의 보색이죠? 이 보색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노란색을 지나치게 고우가 많이 사용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해바라기, 유명한 해바라기, 그 다음에 베드룸, 이렇게 추수하는 사람, 이렇게 노란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고우가 이 압센트라는 독주예요. 45도에서 75도 사이로 아주 북한 술인데, 이게 하면은 금방 그리죠. 이 보면은 먹는 방법이 좀 낭만적이어서 19세기에 예술가, 문학가, 화가들이 파리에 새로 만들어진 카페, 카바레 이런 데 모여서 압센트를 즐겨 마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보면은 이제 압센트를 이렇게 초록 요정이라고 그래요. 아주 예쁜 초록색이어서 술을 담고 가스 너무 독하니까 스푼에다가 각설탕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은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섞어서 먹는 그런 술이라고 하는데, 고우도 이 압센트를 즐겨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란색을 왜 이렇게 지나치게 썼을까 하면서 추측을 하기를, 압센트가 시신경을 마비시켜서 색깔을 분간을 못해서 노란색을 막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고요. 또 이 압센트 때문에 고우가 이렇게 정신질환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 해서 압센트가 또 주 범인이 돼가지고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것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그냥 독주일 뿐이지. 고우는 왜 이렇게 노란 그림을 많이 그렸냐면,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노랑이나 레몬색, 그다음에 오렌지색을 이렇게 즐겨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고우가 자가치료의 의미로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노란색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작품의 재미있는 점은 어떤 미술사학자가 또 이런 설을 했어요. 미술사학자들은 사실 그림 하나, 화가가 어떤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그렸어도 거기에 온갖 글을 써야 하니까요.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서 글을 쓰고 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최후의 만찬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이게 흰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뒤에 창문에 그 십자가 모양이 좀 비슷하게 있거든요, 창이. 그래서 십자가를 표현한 거다. 그리고 이 검게 지금 표현된 사람은 음흉한 유다를 나타낸 거다. 도망가는 유다. 그 다음에 이 앉아있는 사람들 딱 1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 12명 같아요. 여기 다 합쳐서. 그 12명은 그 예수의 12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조금 비약인 것 같긴 하지만 고우는 자기 그림에서 종교적인 상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였고요. 또 삼촌은 네덜란드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에 자랐고 또 항상 종교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고, 이 그림을 그릴 때도 태호한테 자기는 종교적인 감정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고우만 알겠죠. 그거는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네, 이것이 그 프랑스 아를 포rum 광장에 있는 카페인데요. 원래는 이게 흰색으로 된 건물이었는데 고우의 그 카페 테라스가 너무 유명했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예 노란색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밑그림이에요. 고우가 자기 동생 태호에게 보낸 그 편지를 쓰고 뒤에는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서 보냈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고우가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꼼꼼하게 그림을 그렸고, 여기에는 뭐 어떤 색을 칠하고 어떤 색을 칠하고 일일이 다 설명을 했어요. 계획이 딱 있었던 거예요. 네, 최후의 만찬이죠. 이거를 아까 그리고 이 그림도 최후의 만찬하고 연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그 구세주고, 그 다음에 술병과 포도주병이 이게 물병, 포도주병이 있는데 이것이 또 빵이 있고요. 빵과 포도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12제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이프러스와 별이 있는 길이라는데요. 이거는 생명이 정신병원에서 그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베르 시로아즈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쳤는데 병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오베르 시로아즈로 이제 요양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몇 개월 못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때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까 사이퍼러스 나무 죽음의 상징이라고 했죠. 이게 그림을 뚫고 지나갔어요. 이미 고우의 심리를 설명한 거예요.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고우의 어떤 갈망이 좀 더 이렇게 깊어졌다는 거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마차가 가고 있고 마치 순례자 두 사람이 순례길을 떠나는 듯한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 달이 초승달인데 굉장히 날카롭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고우의 날카로운 히스테리칼한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거를 표현한 게 아닐까 하고, 이제 여기 달도 하나지가 않아요. 굉장히 희미하고 기운이 없어요. 이런 고우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지 않았나, 그 기운이 다 고갈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작품이고요. 또 이 작품에 서도 이 달과 초승달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서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계산을 해서 금웅이 이사일 지난 밤에 뜬 초승달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네, 이것은 월출이라는 작품인데요. 도널드 올슨이라는 미국 텍사스 대학인가 거기에 과학자가 있어요. 천문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월출에 숨겨진 비밀을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1890년, 89년, 여기 89년 7월 13일 밤에 그린 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 근데 1890년이라고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때 이 시각에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답사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 고의 그림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명화나 또 문학 작품 이런 것 속에 나타난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이렇게 밝혀내서 대중 강연을 많이 해서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던 그 학자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직접 이곳에 가서 답사를 하고 또 이 집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10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고우가 그 제목을 안 붙였어요. 그래서 그 일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가 지고 있는 장면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도널드 월슨이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달이 뜨는 장면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날짜까지도 다 계산을 한 건데요. 여기 보면 달이 뜨고 있고 이상하게 생긴 그 절벽이 달을 좀 가리고 있고요. 그 추수가 지난 밀집더미가 이렇게 있고요. 도널드 올슨은 이 유명한 작품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어요. 이 작품이 참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뭉크는 인간의 소외와 죽음의 세계, 어떤 고뇌의 세계를 그 표현한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인간의 어떤 극한 심리를 표현했다, 인간 소외를 아주 잘 묘사했다 해서 가장 세계에서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이 사실 풍경을 그린 그림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심오한 내면 세계를 그린 게 아니라 사실 풍경을 그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1893년에 그려졌는데 10년 전인 1883년에 인도네시아 그 크라카타우라는 그 섬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대화산 폭발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유럽의 노르웨이, 뉴욕까지, 미국의 뉴욕까지 그 화산재가 이렇게 날아다녀서 하늘이 뻘겋게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하는데, 이때 그 뭉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서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 굉음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이곳에 가서 답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미술사학자들의 반발을 많이 받죠. 이 그림은 인간 소외를 그리는 아주 출중한 명화인데 사실 풍경을 그리고 놀라는 장면이라면 완전히 그림의 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반발을 샀는데 어쨌든 천문학자는 과학자니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그 천문학자의 그 이론을 이렇게 읽으면서 과연 명화가 무엇인가 이런 회의를 많이 하고, 세상 모든 일처럼 모든 것은 명화라고 해서 명화가 아니고 명화가 아니라고 해서 명화가 아니고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되고 정말 세상 모든 일을 의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작품도 분석을 했어요. 도널드 올슨이. 이거는 모네의 인상 해돋이 유명한 작품이죠. 인상파의 그 효시를 이룬 작품인데요. 그 일출 시각, 조수 간만의 차이,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 풍경의 특징을 면밀히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시각을 계산을 정확히 해냈는데 1872년 11월 13일 오전 7시 35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밝혀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것도 모네의 에트르타 절벽의 일몰이라는 작품인데 또 태양의 위치라든지 바닷물 높이라든지 또 이런 걸 분석해서 1883년 2월 5일 오후 4시 53분 이렇게 밝혀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 그림을 보고서 천문학적인 그 날짜를 계산한 그 이태영이라는 천문학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월화정인이죠. 신윤복의 월화정인. 여기에 시기가 있어요. 달빛도 침침한 상경,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알고 있겠지라는 시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달이 기울고 차는 그런 보통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달이 이렇게 아래로 꼭 엎어져 있잖아요. 볼록한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금음이라는 거가 아니죠. 월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가 있는 월식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월식이라면 이 사람이 잘못 그린 게 아니라면, 월식을 진짜 그렸다면 이 당시에 그 천문 기록을 다 살펴보고
이 날짜가 그 어떤 날짜에 그렸나 계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착안을 해서 그 기록을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1793년 뭐 8월 21일 밤 11시 50분 9분 1시 이런 거를 이제 밝혀낸 거예요. 네. 이 작품은 그 아까 그 에드바르 뭉크의 그 자화상인데요. 이 사람도 별이 빛나는 밤에를 많이 그렸어요. 똑같은 제목으로. 그 자화상인데 평생 굉장히 병약했고 또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불우했어요. 여동생도 정신병이 있었고 본인도 우울증이 심했고 또 아버지는 또 굉장히 광신도였대요.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뭐 이래서 불우한 환경에서 우울한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노래가 좀 어둡고 막 비도 많이 내리고 이러잖아요. 북유럽 사람들이 좀 어둡잖아요. 유머 감각도 없고 좀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람 특히 가정 환경적으로 불우해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런 그림 많이 그렸죠. 여기서 보면은 칼류한 거리의 저녁인데 현대인의 소외를 그린 작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도시의 그 각자 그 우울한 모습에 유령 같은 좀비 같은 모습의 현대인들, 그다음에 이제 병든 아이, 그리고 본인도 스페인 독감에 걸렸었어요.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2차 대전 끝나고 김장에서 5,000몇 명 정도가 죽은 대재앙이었는데 그때 팬데믹 때 그 뭉크도 걸려서 이렇게 입을 멍하니 벌리고 눈도 초점이 없죠. 이런 그 쇠약한 모습, 약한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별이 빛나는 밤에도 보세요. 그 고우를 어쨌든 별밤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환하게 드리려고 했잖아요. 밝고. 근데 여기는 뭔가 모르게 별도 환하지 않아요. 어둡고 우울하고. 여기는 자기 집 발코니에서 그린 건데 여기에 여기 자기 그림자가 있죠. 뭉크가 있는 거예요. 앞에. 그리고 이제 겨울인가 눈이 있고 저기 마을이 보이고요. 하늘의 별은 많이 떴어요. 그런데 밝지가 않고 우울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제목인데 자기가 잘 가는 휴양지였다고 그래요. 휴양지 바닷가를 보면서 그랬는데 별이 이렇게 그 바다에 반사되는데 이것도 어두침침하죠? 네, 우리나라에도 그 이성자라는 작가가 있어요. 현대 추상화가인데요. 이분도 밤하늘을 많이 그렸어요. 이분은 50년대 이혼을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50년대 그 당시로는 드물게 이혼을 하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그때부터 화가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파리에는 유명한 누구죠? 김한기, 이응록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작품도 고가로 팔리고. 근데 이분도 프랑스 그 화단에서는 인정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안 알려진 분인데 어쨌든 그 여성화가 겪어야 될 어떤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 미술사에서. 근데 이분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 수 없이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모두 참고 살았지만 이성자 씨는 그냥 과감하게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남자가 유책 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하면 무조건 남자가 애들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프랑스에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온 그것을 다 이렇게 불사르는 거죠. 그 고통을 그림으로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서 이제 고국을 그려하고 아이들을 그려하면서 이렇게 그렸는데 그림이 보면 색동 같잖아요. 색동이고 그 문양이 굉장히 그 한국적인 그런 정서가 있고 또 색채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이런 그림을 좀 그렸어요. 이거는 오작교의 견우와 직녀가 안타깝게 만나는 것처럼 자기 아이들을 그려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고요. 네.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조지아 오키프입니다. 마지막은 아니네요. 조지아 오키프는 미국 현대 추상 화가예요. 이분은 여성화가로서는
가장 고가의 작품으로 그 작품을 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렇게 그 멕시코 사막에 가서 혼자 살았어요. 집을 짓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막에 말라 죽어서 이렇게 있는 속뼈 뭐 이런 뭐 사슴뼈 이런 걸 모아가지고 집안을 장식하고 항상 이렇게 검은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 예술가의 페르소나, 가면이죠. 남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건데 예술가의 페르소나를 진짜 멋지게 구현한 분인데요. 네, 이렇게 그 사막에서 속뼈 아직도 이렇게 털이 달려 있죠. 속뼈를 굉장히 뭐랄까 수집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한테 도와달라서 엄청 수집을 해서 이거를 집안에다도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분이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 현대 미술이 정착이 안 되고 유럽 화가들이 그 화단을 장악하고 전 세계 미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겠다 이런 의미로 이런 그 미국의 그 뉴멕시코 산악 지역의 이런 소재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유명한 현대 사진의 아버지죠. 이분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스티글리츠가 이 무명화가인 그 오키프를 굉장히 그 홍보를 잘하고 이래서 유명하게 된 점도 있어요. 오키프 이 그림들 보셨나요? 네, 그 꽃그림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꽃그림을 그냥 단순하게 꽃으로 그리지 않고 되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추상성을 발견했어요. 아, 여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못 본 우주가 있구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했는데 이것이 이런 것들이 여성의 성기관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많이도 오해를 받았죠. 본인은 이걸 되게 싫어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어떤 꽃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소우주, 추상성을 발견하고서 그거를 기쁘게 이제 구상화했는데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어떤 그 홍보 전략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오키프의 그 누드 사진을 같이 현실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성기관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게끔 해서 대중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좀 이렇게 확 사람들이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시회가 되게 성공을 했고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렇게 이런 누드 사진을 많이 이거는 이제 남편이 죽고 혼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남편이 죽고 뉴멕시코의 사막 지역 이런 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캠핑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그림도 많이 그렸고요. 이런 뼈 그림 여기는 보면 미국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한 것 같아요. 예, 성조기의 그런 색감이 있죠. 네, 이런 고스트렌치와 에비큐라는 두 곳에 집을 졌어요. 이분은 그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재산도 굉장히 많이 불렸고 또 이런 거대 저택을 짓고 살았어요. 이 집은 뉴멕시코의 푸에블로 인디안족이 짓던 전통 가옥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 집인데 이 집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네, 집인데요. 이 진흙과 집과 이런 걸로 지었고 사다리로 또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문이 원래는 여기 문이 있지만 원래 그 전통 가옥에는 문이 없었대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했고 인디안들은 요 지붕에서 밤에 그 별들을 굉장히 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별들을 보면서 우주와 교감을 했다고 그래요. 인디안들이 우주와 뭐 교감하고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네, 우주와 교감을 하고 했듯이 오키프가 그걸 되게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은 집을 짓고 여기서 한대짬을 잤어요. 밤을 자면서 이렇게 별을 보고 또 그림도 그리고 구도다처럼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정원도 가꾸고 또 유기농 전부 다 자기가 길러 먹었어요. 음식에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아무거나 안 먹고 전부 다 자기가 길러서 유기농으로 해서 96세까지 장사했어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인테리어인데요. 이거는 또 인테리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주변에 있는 그 나무나 흙 또 이런 걸로
전부 다 이렇게 그 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워온 돌 같은 걸로 장식을 했고, 창을 굉장히 크게 해서 바깥의 풍경이 전부 안으로 들어오게 자연과 어떤 더불어사는 그런 분태를 했고, 반면에 또 현대적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뼈도 모으고 돌도 이렇게 막 주변에 있는 돌도 모으고, 그 주변과의 어떤 자연과의 그 자기 집과의 어떤 조화, 그 다음에 질감이 어떤 그 서로 이렇게 유리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 녹아드는 그런 집이었고, 또 반면에 이렇게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 사람 인테리어에 굉장히 킹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명한 일본의 이사무 노구치가 만든 유명한 그 조명등이에요. 그리고 의자도 그 당시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 디자이너들이 만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창을 이렇게 크게 해서 바깥 풍경을 보게 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밤하늘을 그 집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또 그렸죠.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로렌스 나무라고 밑에서 벤치에 누워서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친구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하늘로 사다리가 둥둥 뜨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달이 있죠. 네, 이거는 뉴멕시코 지역은 그 카톨릭 신앙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대요. 그래서 어디 가나 이렇게 검은 십자가가 많이 있는데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은 그 유럽, 아메리카 대륙 전체, 그다음에 나중에 유럽, 한국까지 왔었대요. 그런 여행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본 풍경을 또 그린 거고요. 네, 이거는 별이에요. 별. 그리고 요거는 그 지면을 원과 간단한 선에 의해서 아주 추성한 그런 작품이고, 요것도 별이 무수하게 쏟아지는 거를 기하학적인 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요거는 지상이고요. 요 분홍색은 황혼 무렵의 어떤 그런 거를 암시한 거고요. 이거는 아까 그 소뼈 그림처럼 그 풍경화처럼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과 또 이렇게 추상화된 그림, 이거를 넘나들면서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른 그런 화가라고 볼 수 있어요. 꽃그림에서부터. 네, 이분이 이렇게 사막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너무 힘드시죠? 제가 중간에 쉬려고 그랬는데 그냥 해버렸네요. 미술계 그 알렉산더 칼더와 호안 이론을 많이 하시죠? 이분이 하나는 조각가고 하나는 그 스페인의 화가인데요. 칼더는 미국의 조각가고요. 두 분이 굉장히 친했다고 해요. 그런데 2차 대전으로 멀리 떨어져서 서로 알지도 서로의 작품 세계를 지금처럼 이메일 읽는 것도 아니고 서로 몰랐는데 굉장히 비슷한 작품, 별자리,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슷한 작품을 했어요. 이런 작품. 그 다음에 칼더는 또 이런 그 모빌과 스테이빌이라고 땅에 이렇게 둔 이런 그걸 했는데 형태가 좀 비슷하죠? 네. 네, 시간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